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의 한 집안에 금순이와 꽃분이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전실소생이고 꽃분이는 후실소생인데 금순이의 어머니는 일찍이 병을 얻어 죽고 후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순이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금순이에게는 친모는 없고 계모만 있었으며 계모는 늘 금순이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이 계모가 두 자매더러 산에 가서 밤을 주워 오라고 시키면서 금순이에게는 바닥에 구멍이 난 망태를 주고 꽃분이에게는 바닥이 막힌 망태를 줘서 금순이가 나이가 더 위니까 앞서서 줍고 꽃분이는 아오니까 뒤에서 주우라고 일러 보냈습니다. 둘이 산에 올라가서 밤을 줍고 있는데 금순이는 아무리 주워 담아도 바닥이 뚫린 망태기라 그대로 온통 다 세어버리고 아오 꽃분이는 뒤를 따라가면서 금순이의 망태에서 새어 떨어지는 것을 주워 담아서 금세 망태기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둘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싸온 주먹밥으로 점심밥을 먹으려 하다가 주먹밥 덩어리가 떨어져서 개울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금순이와 꽃분이는 그것을 쫓아 내려가 보니 거기에 아주 커다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둘은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 집에는 집만큼이나 커다란 거인 할멈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하러 왔느냐? 이곳이 어디인 줄 알고 들어왔느냐? 그러자 금순이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주먹밥 덩어리가 이쪽으로 떨어져서 찾으러 왔습니다. 그 밥은 내가 아까 집어먹었느니라. 여기는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니 어서 돌아가거라. 원래 이 집에 살고 있는 무서운 사내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 사냥을 나갔지. 그 녀석이 돌아오면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갑자기 놀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고 얘들아 녀석이 곧 오겠구나. 냉큼 내 치마 밑으로 들어가 숨어 있거라. 네, 알겠습니다. 금순이와 꽃분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놀라는 것을 보고서는 황급히 할머니의 치마 속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살고 있는 큰 사내가 돌아오더니 코를 벌름거리며 말하는 것이니. 어머니 사람 냄새가 나요. 그것도 어린 여인의 냄새가 뿔뿔 나는데 어머니 혹시 보셨나요? 사람 냄새가 웬 말이야. 이 녀석아 사람이 왜 여기에 있다는 말이냐. 내가 아까 전에 새를 한 마리 잡아서 볶아 먹었더니 그 냄새인 게지. 아이 시끄럽고 어서 나가서 사슴이나 한 마리 사냥해가지고 돌아오거라. 왜 빈손으로 온 것이야. 오늘은 이상하게 잘 안 잡혀서 그냥 왔습니다. 윤서가 지금 이 머미가 배가 무척 고프다. 얼른 나가서 사슴을 잡아오거라. 그렇게 할머니는 사내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내가 집을 나가자 할머니가 치마 속에서 두 자매에게 나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금순이에 뚫린 망태기에 밑을 막아서 집에 있는 밤을 넣어주고 또 한편으론 고리짝 2개를 꺼내왔습니다. 얘들아 아까 내가 너희들 밥을 먹었으니 나도 보답을 해야지. 자, 여기 고리짝이 2개가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씩 줄 터인데 가벼운 것으로 주랴, 무거운 것으로 주랴. 그러자 꽃분이가 벌떡 일어나서 무거운 괴짝을 잡으며 할머니 저는 이 무거운 것을 가지겠어요. 하였고 금순이는 저는 가벼워도 좋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둘이 바라는 대로 할머니에게 고리짝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들의 뒤에다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참 절대로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 고리짝을 열어보면 안 된다. 꼭 명심하거라. 하며 신신당부를 하였고 둘은 그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은 거의 마을로 다 와서 꽃분이가 자기가 짊어진 괴짝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열어보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금순이가 말렸습니다. 꽃분아 한데 아까 할머니가 절대로 집에 가기 전까진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너무 무거운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것이야? 그렇게 꽃분이는 한 번 참고 잠시 또 걷다가 이내 고리짝이 너무 무거우니까 당최 무엇이 들었나 기어이 열어보겠다고 하며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뱀 두꺼비지네 그리고 쇠똥이 하나 가득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게 뭐야. 우리에게 보답이라고 해놓고 어찌 이런 것을 준 것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징그러운 것을 짊어지고 온 거야. 꽃분이는 화를 내며 씩씩거리며 그것을 그냥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언니인 금순이의 것을 보자고 자꾸 재촉하는 것입니다. 금순이 언니 일개짝을 한번 보자. 아마 거기에도 쓸모없고 징그러운 것들이 있을 것이야. 그걸 무겁게 들고 집에 갈 게 아니야. 그러자 금순이는 고개를 쩔레쩔레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난 할머니와 약속을 했잖아. 이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있더라도 난 약속을 지킬 것이야. 그리 말하고 금순이는 계속 갔습니다. 금순이가 집으로 와서 밤에 가만히 자신의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좋은 비단옷이 수북하게 들어있는지라 계모가 알게 된다면 빼앗아갈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몰래 방 한 구석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의 집에 큰 잔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모와 꽃분이는 구경을 가면서 금순이에게는 이런저런 일을 잔뜩 시켜놨고 그래서 금순이는 가고 싶은 잔치의 구경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순이가 일을 하다 말고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훌쩍훌쩍 울고 있으니 지나가는 알 수 없는 스님이 다가와 서묻는 것입니다. 너는 왜 구경도 가지 아니하고 울고 있느냐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구경이 가고 싶지만은 물을 7동이나 길고 명주실 7틀이나 감고 팥을 한 마를 찌워 놓으라고 해서 지금 일단 실부터 감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스님이 그런 일은 내가 다 해줄 것이니 너는 어서 잔치 구경을 가거라 하는 것입니다. 금순이가 몹시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낯을 씻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또 광에 들어가서 예전에 거인 할머니에게서 받은 좋은 비단옷을 입고 얼른 잔치집으로 갔습니다. 잔치집에 도착하니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금순이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봤습니다. 부잣집 주인도 그리고 그 아들도 금순이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금순이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의 있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꽃분이가 가만 그쪽을 바라보다가 아무래도 금순이 같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것 봐요. 금순이 그것이 여기 왔소. 계모는 내 언니가 저런 훌륭한 옷이 어디서 나서 입는다는 말이냐 아니다. 아니야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서로 젖혀자가 금순이가 맞네 아니네 다투다. 둘은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보자 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본 금순이가 잔치를 구경하다 말고 헐레벌떡 이 모녀보다 앞질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옷을 도로 입고 얼굴에는 검정을 묻히고 물을 딛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라 금순이가 저기 저렇게 있지 않느냐 하고 계모가 꽃분이를 나무라는 참에 갑자기 이 부잣집에서 중매하는 사람이 그들을 뒤쫓아와서는 그 부잣집 주인이 금순이를 며느리로 데려가겠다고 말을 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놀라면서 그러지 말고 꽃분이를 데려가라 하여도 쫓아온 중매가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주 많이 받은 계모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순이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순이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훌륭한 옷을 꺼내 입고 번쩍거리는 가마를 타고 화려하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꽃분이가 이것을 보고 분통이 터져하며 자신도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쳤습니다. 그 어미가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 시집 보낼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꽃분이를 며느리 삼겠다 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 계모의 집에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부잣집 시집간 금순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많이 낳고 시부모와 남편에게 무척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꽃분이도 그 어미도 날이 갈수록 화병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답답함에 못 이긴 어미가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마을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자. 배 아프지 않게 금순이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말이야. 그리고 수레에 꽃분이를 태우고 이것저것 살림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데 좁은 논두렁이 나왔습니다. 계모는 억지로 이 논두렁을 지나가려 했지만 워낙 길이 좁아서 그만 그대로 논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논바닥에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옷도 다 버리고 얼굴도 엉망이 된 꽃분이는 논물에 비친 자신의 흉한 몰골을 보고 서럽게 엉엉 울다가 자신 앞의 모습을 숨긴 우렁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우렁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냥 우렁이나 되어버리겠소? 지금 난 어디든지 숨고 싶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정말로 꽃분이가 논바닥에 우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모 역시 화병이 더욱 크게 도져서 결국 얼마 후에 가슴을 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시집간 금순이는 시부모 잘 봉양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한 고을에 닭장사를 해서 살아가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천한 놈인데다가 닭장사를 해서 살아간다고 양반들은 김서방을 사람축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아들 칠복이 하나만은 닭장사를 시키지 않겠노라 마음먹고 칠복이 철이 들자 부지런히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동량을 왔다가 칠복이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아, 훌륭하게 생긴 동자인데 팔자가 개팔자라 제명에 못 살고 객사하겠구나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서방은 태산같이 믿어오던 기둥이 뚝 부러지는 듯 깜짝 놀라 스님 앞에 다가 앉으며 스님, 제발 해군을 면할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손이 앞 발이 앞 빌었습니다. 그제서야 스님이 공양리 300석을 장만해 백운사 스님께 가서 석 달 열흘을 빌어야만 애군을 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쌀 300석은 고사하고 사흘 먹을 것이 없는 판이라. 그때부터 김서방은 여지껏 자식에게다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열심히 살아오던 신세를 한탄하며 이제는 볼자는 다 봤다면서 술을 마시고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저도 모르게 닭타령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칠복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객지로 떠난다는 말을 들은 김서방은 그 언젠가 스님이 하던 말이 생각나 이제야 객사할 때가 온 것이라고 불길하게 여겨 아들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뿌리치고 떠나가니 칠보가 부디 땀만 먹지 말고 매사에 주의하거라. 황금은 흑사심이요 미녀는 귀신이라 했으니 부디 명심해서 처사하거라. 하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 뒤 칠복이는 보찜을 짊어지고 길을 가는데 해가 져서 집을 만나면 집에서 자고 집이 없으면 풀숲에서 자면서 굶기를 부자집게 밥 먹듯 하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 한양을 지척에 둔 한 고을에 이르니 날이 저물어 근처에 있는 번듯한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나더니 한 머슴이 나와 칠복이의 아래 위를 깐깐히 훑어보며 웬 손님인가 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하니 대답은 하지 않고 똥도르르 안으로 굴러가듯 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따라오라 하고는 깨끗한 객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잠시 후 저녁 밥상이 나오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상을 놓고는 시장하시겠는데 찬 없는 진지라도 많이 드세요 하고 들어가는지라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더니 먹지 않아도 배부를 지경이었지만 시장한 김에 김치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제 눈 감추듯 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후한 주인을 만나 대접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칠복이는 흥타령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베개를 베고 누워 흥얼흥얼하다 아버지가 늘상 부르던 닭타령이 귀에 배었던지라 자기도 모르게 목청을 돋구어 들은 풍월에다 자기 신세를 엮어서 한 곡 넘기었습니다. 그 소리가 본체에 누워있는 주인집 양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 칠복이는 호출을 받고 불려갔습니다. 이 집은 본래 양반의 소첩의 댁이었습니다. 양반이 이 고을의 사또로 있을 때 한 처녀와 관계하여 딸을 낳으니 그 처녀의 머리를 얹어주고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여자를 상놈이라고 데리고 가지는 않았으나 본댁한테서 자식을 못 보게 되니 가끔 소첩댁으로 딸을 보러 다녔습니다. 금년에 양반이 마지막으로 과거급제의 상시관을 맡게 되었는데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한테 어여쁜 딸을 맡기려는 생각으로 며칠 전에 내려와 첩과 상의하고
오늘 밤엔 딸의 의향을 들어보려던 참인데 마침 객방에 손님이 들고 평생 듣지 못했던 타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반이 타령 소리를 들으니 들으면 들을수록 청룡의 목소리요. 들을수록 백호의 꾸중이라 머슴을 시켜 칠보기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칠보기는 아버지의 말대로 아차 이제야 죽을 때가 된 모양이구나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본체에 들어서니 양반은 방석을 내주며 앉으라고 하면서 방금 부른 타령을 다시 불러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칠보기는 아무래도 죽을 바엔 그냥 타령이나 원 없이 부르고 떠나자는 생각으로 또 다시 닭타령을 불렀습니다. 양반이 가만히 들어보니 흥이 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흥이 나는 김에 딸을 불러 춤까지 추게 하였습니다. 양반의 속마음은 딸에게 선을 보이자는 심사에서였습니다. 단박에 죽는 줄로만 알았던 칠보기는 안심을 하고 그 후 객방에 돌아와 누워서 이궁리 저궁리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신발 소리가 자박자박 나더니 문이 살며시 열리며 아리따운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좀 전에 자신의 타령에 춤가 지추던 양반의 딸이었습니다. 무릎을 괴이고 사뿐히 앉더니 도련님, 처녀가 아닌 밤중에 객방에 들어오면 다름 아니라 저의 부친이 금년의 마지막으로 과거 시험의 상시관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신 분에게 저를 맡기겠다 하였습니다. 초면에 도련님을 보고 과거에 급제할 상인데다가 인물 체격 빠진 데 없으니 도련님께서 부디 과거 급제하여 미천한 저를 구해주신다면 평생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하며 머리를 숙이니 얼떨결에 맞절을 하려던 칠보기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안 될 말씀이요 하고 한마디로 부정하고는 다시 처녀를 보니 천하 미인이라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얌전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미인과 황금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전에 쟁쟁이 떠오르는지라. 나는 천한 사람이요. 처자는 유복하고 권세 있는 양반집 규수요. 배운 건 없어도 예의 범절만은 알고 있으니 밝은 대낮에 상담하도록 하고 어서 물러감이 지당한 줄로 압니다. 어서 바로 나가주세요. 이 말을 들은 처녀는 아버지인 양반의 권세를 믿었던지 제법 주인 행세를 하는데 칠보기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집에 오신 것부터가 천생의 연분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과거 시험에 상시관이 된 것 역시 우연한 인연이 아니오니 백년가약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칠보기는 방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절 바르고 얌전하게 보이던 아리따운 처녀가 보잘것없는 유물로 보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 이게 무슨 짓이요. 내 앞길이 구만리 같으니 일시적인 향락으로 청춘을 망치고 싶지 않소. 그러니 어서 냉큼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겠소이다. 칠보기가 그렇게 꾸짖으며 일어서려는데 그때 먼저 양반의 딸이 소리 없이 일어나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찌 칠보기가 잠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온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칠보기는 새벽에 양반에게 하직 인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칠보기가 동구 밖을 벗어나자 갑자기 뒤에서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도련님. 칠보기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양반의 딸이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아버지께 들은 과거 시험의 답안을 칠보기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답안을 구구이 도련님께 알리는 것은 어쩌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이번 과거에 급제하는 분으로 사위를 삼으시겠다기에 같은 값이면 인물 체격이 좋고 인품 성품이 갖추어진 도련님 같은 분을 낭구님으로 모셨으면 해서 어쩌녁엔 부질없이 권세와 정으로 사내장보다 언가를 알아보았던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야 이 영문을 알게 된 칠보기는 감개무량하며 웃으며 길을 가는데 스님이 연불 외우듯 양반의 딸이 알려준 답안을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며칠 후 과거를 보는데 이 양반인 상시관이 눈처럼 날아드는 숱한 시험지를 보다가 그중 한 장을 제껏 갈고 넘기니 중시관 하시관들이 상시관님 혼자 보시겠소 같이 봅시다 하고 재촉하건만 하하 좀 있다가 보라는데도 그러네 하며
양반은 그냥 넘기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더 말할 것 없이 이번 과거에는 닭장사 아들인 칠복이가 장원 급제하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칠복이는 양반의 딸과 잔치를 한 후 잠시 동안 관가의 일을 보면서 있다가 후에 고을 사또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닭장사 김서방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들의 소식이 없는지라 고장떡을 배보자기에 싸서 망태기에 넣어지고는 칠복이를 찾아 떠났습니다. 아들이 틀림없이 객사했겠으니 뼈다귀라도 찾아다가 묻어야 애비를 잘못 만난 아들의 영혼이나마 저승에 가서라도 만나보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나는 선비마다 붙잡고 물으면 이번에 장원급제한 선비는 칠복이라 하니 이게 정말 내 아들 이름이란 말인가. 김서방은 힘든 것도 피곤도 잊어버리고 곧장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 시내로 들어서는 길로 이번에 장원급제한 분이 어디 계시오 하고 물으니 아무 곳에 있다고 가리켜주는지라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니 양반의 딸이 나왔습니다. 이 댁에 장원급제한 칠복이가 있습니까? 장원급제한 서방님의 이름을 서슴없이 부르는 시골 늙은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며 이 양반의 딸은 관가에 나가시고 안 계시온데 어서 올라오세요 하며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집히는 데가 있어 어르신은 누구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칠복이가 바로 내 아들이요. 어머나, 그러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양반의 딸이 깍듯이 인사하며 부산이 모시건만 김서방은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아 배보자기에 꽁꽁 싼 고장떡을 내주며 저녁에 쪄서 아들이 오거들랑 맛 좀 보라고 하게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의 딸은 그것을 받아놓고는 아버님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저를 받으세요 하는지라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더니 선녀 같은 시녀를 부리는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라 아니 아버지라니 하며 눈이 둥글해서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칠복 씨는 저희 서방님이에요. 그게 무슨 소린고? 제 애비도 모르는 잔치를 하다니.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지만 시애비 처사를 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네. 너무 걱정 말게나. 양반의 딸은 시아버지의 언행이 시원시원한지라 주안상을 차려 대접시키고는 먼 길 오시느라고 피곤하시겠는데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그 길로 서방님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시골서 아버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오신단 말이오? 글쎄 가보시면 아실 게 아니에요 하며 아내한테 끌리다시피 하여 집에 와보니 옷차림이 말이 아닌 아버지가 큰 대자로 방 한가운데 누워 드렁드렁 코를 고는데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도 어처구니 없어 멍하니 서서 생각을 하는데 한편 불쌍도 하고 한편 며칠만 있으면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었는데 고생하시며 오신 것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이때 아내가 더운 물을 대야에 떠다 놓고 아버지의 발을 씻어주는지라 그 일이 하도 고마워서 아내를 살그머니 밀어놓고 자기가 신노라니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침까지 흘리시며 주무실까 하고 생각하니 자연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남끼리 만났건만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라 아내도 서방님을 보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 후 김서방이 눈을 뜨니 아들 며느리가 자기의 발을 씻고 있는지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비천한 자기에게 이런 행운이 있을 줄 니 알았으랴 의심하며 일어나니 며느리가 새 옷을 갖다 주어 갈아입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내일은 장인 장모를 가서 보셔야겠는데요. 주말이면 잔소리 아니겠냐? 나도 어서 보고 싶구나. 그런데 모두 한다 하는 양반에다 세력가들이어서 예의범절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피곤하시더라도 우리가 가르쳐 드릴 테니 내일 그대로 해주세요.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어서 말해주거라. 첫 번째, 들어가실 때 꼿꼿이 들어가세요. 옆을 보지 말고요. 두 번째, 자리는 정한 곳에 앉습니다. 세 번째, 음식을 잡수실 때는 눈치를 보아가며 아무리 당겨도 적게 잡수시고 내 집에 와서 맘껏 드세요. 또한 담배도 장인께서 피우는 대로 하세요. 이거 참
닭 잡아 파는 문서보다 더 복잡하구나. 또 있습니다. 될수록 말씀은 점잖게 적게 하시고 혹여나 사돈들께서 흥에 겨워 타령을 부르며 놀게 되더라도 외마디 잡거나 부르다 그만두세요. 그럼 저희들이 옆에 있다가 멀리서 오신 데다가 약주를 과음하였으니 그만 쉬게 해달라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닭타령만은 부르지 마세요. 하며 열심히 설명을 했으나 김서방은 그래 염려 마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이튿날 이렇게 세 사람은 양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반은 마루에 앉아 멀리서 팔자걸음으로 걸어오는 사돈의 모습을 보니 사위가 전에 말하던 상놈의 행실은 하나도 없고 한다 하는 양반의 거동이라 버선발로 마루 위에서 정중히 맞아들이는데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칠복이와 며느리는 잠시도 그 옆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양반네 일가 친척들은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럴까. 실로 효자의 효부로다 하고 소곤거리는데 하지만 칠복이와 며느리의 마음은 참새 마음이었습니다. 사돈께서 멀리 계시다 보니 기별도 없이 혼사를 치러 죄송합니다. 원, 천만의 말씀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돈. 사위가 활달하고 시원시원하다고 했더니 사돈을 닮았습니다, 그려.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술이 서너 잔 들어가자 노래가락이 나오더니 다음에 사돈께서 한 곡조 넘기실 차례입니다 하고 양반이 권하는 바람에 칠복이와 며느리가 숨이 한 줌만에서 눈치질을 하건만 술이 거나하게 된 김서방은 옷자락을 풀어헤치며 닭타령을 불렀습니다. 그 바람에 양반네 일가 친척들은 아연실색해서 칠복이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는데 홍당무가 된 칠복이와 그의 처가 아버지께서 과음하셨나 봅니다 하고 얼버무리려 했으나 몇몇 친척들은 모두가 이맛살을 찌푸리고 혀를 찼습니다. 양반은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던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을 갔다가 딸네 집에서 들은 기억이 번개치듯 떠오르는지라 그놈네 그 아들이로군 하며 탄식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속히 고을로 보내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허탈함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술이 얼마쯤 깬 김서방은 칠복이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개벌은 남주겠냐 모두 내 탓이다 하며 가슴을 통곡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는 서방님과 시아버지에게 여차여차하면 어떠냐고 하였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우선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탐과 놀이들을 조사하여 파직시키고 뺏어가고 긁어모은 채무를 돌리게 하며 백성들에 나눠주니 사또인 칠복이는 민심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김서방의 고을에 목수 몇십 명을 또한 황금 몇십 냥을 보내라 하고 명을 내려도 아무 외착 없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1년 사이에 김서방의 고을에다 말 그대로 지상낙원을 만들어 놓고 며느리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양반은 아직도 노염이 풀리지 않아 보기 싫다 하고 외마디로 거절하는데 양반의 아내가 죽일 놈도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은 듣는다는데 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부터 내십니까 하며 딸의 편에 서서 무슨 일인지 할 말 있으면 어서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아버지, 시댁에 가보니 비록 시골 일망정 산수 좋고 물이 어찌나 맑은지 천하의 지상낙원입니다. 또한 아버님이 닭장수이시지만 닭들도 몇만 마리가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정말 닭장사인 너의 시아버지가 그렇게도 잘 살더냐? 제가 어찌 아버님께 거짓말을 올리겠습니까? 정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산수도 구경하실 겸 한번 다녀오심이 어떠하십니까? 그리하여 반신반의한 양반은 속는 셈치고 바로 사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돈네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 실로 딸의 말과 같이 극락세계요. 부채질해주는 선녀들 속에 취하듯 앉아서 닭타령을 부르는 것은 분명한 사돈인지라. 또한 닭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양반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 닭장수로 생각해 상놈으로 보이던 사돈이 마치 신선으로 보였습니다. 사돈, 제가 눈이 멀어서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렀으니 노여워 마십시오.
서로 거리가 멀다 보니 이렇게 지내시는 걸 모르고 오해했으니 용서하십시오. 웬 황송한 말씀을 다 하십니까? 며느리가 내 아들을 잘 섬기고 이 늙은 것도 잘 공대하는 덕에 상놈의 신세라도 양반이 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양반과 상놈이 따로 있습니까? 사돈도 한 호족에 든다는데 이제 그런 말씀 마에 마십시오. 이때부터 양반은 사돈에게 상놈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김서방은 며느리 덕에 양반 행세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총명한 며느리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며느리 덕으로 김서방과 칠복이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스님의 말처럼 미래가 정해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는 스스로 혹은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먼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돌쇠와 먹새라는 사내아이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먹새는 둘 다 늙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먹새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전쟁터에 끌려나갔다가 둘 다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서름을 함께 안고 있는 돌쇠와 먹새는 마치 쌍둥이 형제처럼 언제나 의좋게 지냈습니다. 강변에 나가 뛰어놀다가 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돌배 한 알까지도 똑같이 나눠 먹었으며 모든 한 줌이 생겨도 반 줌씩 사이좋게 나누어 먹곤 했었습니다. 두 아이가 18살 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번거지를 쓰고 곤장을 맨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나라에서 군역 영장이 내렸다면서 다짜고짜 돌쇠와 먹새를 끌어냈습니다. 이 애들의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면 되지. 또 무엇이 모자라 외아들마저 끌어가는 거요. 차라리 이 늙은 것들을 끌어가세요. 돌쇠와 먹새의 어머니는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관가 사람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돌쇠와 먹새를 끌고 갔습니다. 군역에 끌려온 돌쇠와 먹새는 고향에 홀로 두고 온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밤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져 끼니 때마다 밥알이 꼭 모래알을 씹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에게 뜻하지 않는 불행이 생겼습니다. 돌쇠가 군량미 창고 보초를 서는 날 밤 수백 섬의 쌀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돌쇠는 송사 끝에 억울하게도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엎진 데에 덮친 격으로 고향에 있는 돌쇠의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 기별을 처음 들인 사람은 먹새였는데 군장은 돌쇠한테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새는 군장을 찾아가 돌쇠네 집안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돌쇠가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창했습니다. 이제 닷새만 있으면 죽을 놈인데 죽어가는 제 어미 얼굴은 봐서 뭘 한단 말이냐. 군장은 먹새의 청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어요. 돌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만 해도 원통하고 분한 일인데 돌쇠의 어머니마저 위독한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걸 생각하면 눈앞이 먹물을 뿌린 듯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쇠가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먹새는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먹새는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군장을 다시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돌쇠 대신 옥에 갇혀 있겠으니 돌쇠를 집에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돌쇠의 사형 집행이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남달리 친하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친구를 대신해 옥살이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놀랍다 못해 탐복할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한참 뒤에 군장이 물었습니다. 돌쇠가 사형받을 날짜가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다. 돌쇠가 만일 그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네가 대신 죽어야 할 텐데 그래도 좋단 말이냐. 그런 각오도 없이 제가 어찌 돌쇠를 보내자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돌쇠는 닷새 안에 꼭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생겨 닷새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대신 저를 처형해도 좋습니다. 먹새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먹새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군장은 먹새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돌쇠는 자기 대신 옥에 끌려 들어가는 먹새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군졸들은 모습을 보고 모두들 옷소매를 질퍽하니 적시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옥에 갇혔던 돌쇠는 꼬박 이틀이 걸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자기 어머니보다도 먹새의 어머니부터 먼저 찾아뵈려고 먹새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먹새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돌쇠는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먹새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의 병고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쇠는 아궁이 앞으로 다가서며 목맨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니 돌쇠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온 게냐? 먹새의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어머니는 죽은 듯이 눈을 꼭 감고 누워 있어서 아들이 온 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먹새랑 다들 몸성이 잘 지냈느냐? 먹새의 어머니는 돌쇠의 여인 어깨를 쓸어만지며 물었습니다. 얘 돌쇠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돌쇠는 거짓말을 하고 나니 꼭 죄를 지은 것만 같았습니다. 먹새의 어머니가 자기들 일을 죄다 알고 있는 것만 같아 돌쇠는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마침 잘 왔구나. 어머니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은데 아마 너를 보면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서실 게다. 돌쇠 어머니는 먹새를 어머니 머리 앞에 앉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돌쇠는 어머니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지만 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돌쇠가 왔어요. 돌쇠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목숨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줄곧 어머니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돌쇠는 눈앞에는 자기 대신 옥에 끌려 들어가 있는 먹새의 얼굴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어른거렸습니다. 먹새야, 이 세상의 친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이 너 말고 또 어디 있다더냐. 내 곧 돌아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 기울 대로 다 기울었으니 별 수가 없구나. 그래도 살아계시는 어머니 얼굴을 베었으니 여한이 없어. 하지만 절대로 먹새를 나 대신 죽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새 어머님,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돌쇠는 먹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위독한 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돌아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먹새의 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먹새 어머님, 저는 꼭 가야 해요. 먹새의 어머니한테 모든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 돌쇠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야, 군대가 그렇게도 모질단 말이냐? 안 된다, 안 돼. 먹새의 어머니는 돌쇠의 팔소매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먹새 어머님, 정말 이러지 마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사연을 뒷날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먹새의 어머니에게 오히려 사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느냐? 정 그렇다면야 어쩌겠니? 여기 어머니는 걱정 말고 아무쪼록 몸성이 잘 있어라. 먹새의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뿌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한편 5째 되는 날 아침 병영에서는 돌쇠를 두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사람 맘이란 참 모를 일이야. 그렇게도 죽자사자 하는 것 같더니 돌쇠가 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형을 집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장은 먹새를 사형터로 끌고 갔습니다. 먹새는 조금 더 억울한 기색 없이 태어난 표정으로 묵묵히 사형터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먹새를 벼랑가에 세워놓고 군장이 물었습니다. 먹새야, 억울하지 않는가? 네가 믿었던 돌쇠는 오지 않았다. 저는 조금도 억울한 마음이 없습니다. 돌쇠가 어머니를 만나 뵈었으리라 생각하니 오히려 기쁩니다. 돌쇠는 지금 틀림없이 여기로 달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먹새는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궁수들이 떨리는 팔로 먹새를 겨냥하고 활시위를 팽팽히 당겼습니다. 군장이 손을 내리려고 할 찰나였습니다. 산골짜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군장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를 노랗게 휘말아 올리며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에 올라탄 사람은 손을 휘저으며 뭐라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말은 어느새 먹새를 세워놓은 벼랑턱에 이르렀습니다. 말 위에서 돌쇠가 뛰어내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돌쇠는 엎어지듯 달려나가며 먹새의 몸을 가로막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왔으니 화살을 어서 내 몸에 날리시오.
숨이 턱에 닿은 돌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궁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여선 군졸들은 모두 놀란 눈길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놀란 것은 먹쇠였습니다. 먹쇠는 돌쇠가 닷새 안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쇠가 어머니 병문안까지 해드리고 나면 닷새가 아니라 50일도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새는 다만 자기가 돌쇠 대신 형을 받고 죽음으로써 돌쇠를 살리고 동무간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만 먹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돌쇠와 먹새는 서로 목매어 부르짖으며 와락부둥켜 안았습니다. 돌쇠야, 어머니 병문안까지 할 게지. 오기는 왜 왔단 말이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나 대신 너를 죽게 하고 나 혼자 살아서 뭘 하란 말이냐? 먹새야, 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겠구나. 사실은 빨리 돌아온다는 게 그게 사정이 있었다.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재촉하던 돌쇠는 어느 고갯길에서 돌부리에 걸려나가 넘어지면서 그만 발목을 삐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단박에 발목이 부어올라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끊어져 나갈 것처럼 저린 발목을 싸지고 고갯길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먹새가 나 대신 죽다니. 아이고 안 돼 먹새야. 돌쇠는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고갯길을 오르던 말장사꾼이 돌쇠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 올라왔습니다. 돌쇠한테서 모든 사연을 다 듣고 난 말장사꾼은 그대들의 우정의 하늘도 탐복할 거요. 자, 어서 이 말을 타고 달려가시오. 하면서 가장 빠른 말 한 피를 주었습니다. 말 한 피를 얻게 된 돌쇠는 채찍을 휘둘러 나머지 길을 단숨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돌쇠의 이야기를 마음을 졸이며 듣고 난 군졸들은 모두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군장은 감동에 휩싸여 술렁거리는 군졸들의 눈치를 살피며 한 구석에 서서 뭔가 생각하더니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돌쇠야, 그러니 이제는 네가 사형을 받아야겠다. 어서 앞으로 나서라. 군장의 얼굴에는 돌쇠에 대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천하의 고약한 놈 같으니 군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말하겠소. 나이 많은 군졸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군량 및 창고에서 쌀을 훔친 건 바로 저 군장 짓이요. 군졸들은 너무도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너 이놈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는 거냐? 군장은 당장이라도 나이 많은 군졸을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았습니다. 난 그날 밤 순찰을 돌다가 저 군장 놈이 도적대와 짜고 창고에 쌀을 빼고 털어내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저 군장 놈이 무서워 여태껏 이 일을 모른 척하고 있었으니 형벌을 받아야 할 놈은 바로 나요. 그런 이제 없는 돌쇠 대신 나를 죽여주시오. 나이 많은 군졸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돌쇠나 먹새가 아니라 바로 군장놈이요. 군졸들 속에서 누군가가 창을 높이 축혀 올리며 외쳤습니다. 군졸들은 일제히 창을 비켜들고 군장을 에워쌌습니다. 그러고는 단숨에 군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 돌쇠와 먹새는 마을로 돌아와 어머니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고 효성을 다해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늘도 감동시킨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옛날 과거 시험 부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어느 날 과거 준비생인 명문가 양반 아들 주용이는 기생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용이는 기생과 함께 술과 춤으로 정신없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세상을 다 가진 듯 한바구음을 지으며 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독불장군인 주용이 아버지 즉 명문가 양반인 장백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광경을 본 양반은 황당하며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3대 독자란 놈이 이렇게 바보 같은지. 너 이놈아, 이번에도 낙방하면 그땐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어휴, 하나뿐인 아들놈이 어찌 이 모양인지. 하며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생은 양반에게 다가가 대감님, 저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손님 중에 기막힌 쪽집게 선생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하며 솔깃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옆에 바람잡이 진욱은 마침 너무 잘 오신 게
그 선생 거쳐가고 과거 급제 못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며 미끼를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명문가 양반 장백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생이란 자가 대체 누구요? 하며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쪽집게 선생 주호는 합격일 때 5천냥, 불합격일 땐 무보수. 백전백승, 과거 시험의 비밀 병기라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반 장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 주용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쪽집게 선생인 주호, 조수인 바람잡이 진욱, 그리고 기생 이렇게 셋이 과거 시험의 고객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역대급 호구야 하며 기생은 어제 만난 양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문가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만 10채이며 논과 밭까지 합치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한 양반의 아들, 즉 주용이 3대 독자 아들이며 정말 일자무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반의 관심은 모두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손쉽게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기생은 제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고 셋 모두 만장일치로 양반 아들인 주용이를 고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명문가 양반은 쪽집게 선생으로부터 아들이 장원급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과 동시에 과거 시험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마당에 무슨 수로 합격시켜 주겠다는 건지 하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쪽집게 선생 주호는 시험은 제가 봅니다. 즉 대리시험을 보아주는 거지요. 하며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겁역을 하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겁역은 과거 시험의 답안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과거 시험장에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벌이는 자는 적발시 병역의 의무를 진 채 평생 과거 응시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부자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 붙을 방법이 없는 부자는 제안을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우선 과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리 선점입니다. 이곳이 현재판이 걸리는 곳이라면 감독관들은 주로 현재판 주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명당 자리는 현재판이 걸리는 곳, 바로 맨 앞자리 가운데입니다. 라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양반 아들 주용이는 앞 감독관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맨 앞자리라냐 하며 당연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쪽집게 선생 주호는 아시다시피 과거 시험은 2년에 단 한 번 때문에 그날 전국에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평균 하루에서 길어야 사흘 때문에 모든 합격자는 먼저 낸 답안지 100장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를 제일 먼저 보고 답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여기가 바로 과거 급제로 이어지는 명당 자리입니다.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명당 자리는 조수인 진욱이 선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문제를 다 풀고 신호를 보내면 조수인 진욱이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며 감독관이 시선을 끈 사이 저와 답안지를 바꿔치기 한 다음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 모든 계획이 완벽히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답안지를 일찍 낸 사람은 감독관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변수와 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책으로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계획을 들은 양반 아들인 주용은 별 생각 없이 장원급제한다는 기대감에 과거 시험 보는 날만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쪽집게 선생, 조수, 기생은 호구를 물어온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 고객으로 기생이 양반 아들을 추천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양반 아들이 기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녀간 다음 날 기생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양반과 양반 아들 주용이가 부자 관계가 아닌 과거 시험을 담당하는 감독관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감독관들은 한동안 겁역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객이 되어 거벽을 잡기 위해 부자인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기생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감독관은 이미 기생이 거벽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기생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거벽의 고객으로 뽑힐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과거 시험 부정행위와 연관된 자들은 도형에 처해지는데 자신은 도형에서 제외해 주겠다 하니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기생은 첩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감독관들과 은밀한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객을 시험 감독관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조수인 진욱은 쪽집게 선생 주호에게 항상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충분히 과거 시험 보면 1등, 즉 장원급제는 당연한데 시험을 보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쪽집게 선생 주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평민은 그저 양반들 빛나게 해주는 들러리일 뿐인데 평민이 과거 급제한들 말단 관리직 받게 더하겠냐. 차라리 거벽으로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하며 스스로 평민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민에게도 벼슬길을 열어주고자 문턱을 낮춘 과거 시험이지만 현실은 비리가 판치는 양반들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수진옥은 울먹이면서 쪽집게 선생 주호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쪽집게 선생 주호는 거침없이 답안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조수진욱은 작전을 슬슬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양반 아들 주용 즉 감독관 주용은 드디어 거벽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모두 뜻대로 행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쪽집게 선생이 계획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독관 주용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인 주용이라고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쪽집게 선생이 답안지를 내러 가기 시작하자 주호는 이제 끝이야 하며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답안지엔 주용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쪽집게 선생 이름인 김주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걸까요? 기생은 이미 종적을 감춘 듯 했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과거 시험 전날 기생은 이미 과거 시험 감독관들의 첩자인 상황에서 쪽집게 선생, 조수, 기생은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쪽집게 선생인 주호는 기생과 조수에게 이번 일 끝내고 거벽 접으려고. 나도 내 능력 시험해 봤으니까 난 그것으로 만족해. 그 대신 너희들 새 출발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도울 거야. 하며 조수와 기생을 다독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생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기꾼 주제에 물러 터져서는 의리까지 챙기고 난리야. 하며 쪽집게 선생 주호를 배신할 수 없었던 기생은 양심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전날 감독관들의 계획을 미리 다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쪽집게 선생은 당황하지 않고 얼굴이 팔린 이상 작전은 그대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름만 똑같이 적어놓으면 증거가 없으니 잡아놓을 수 없을 테지하며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명 쪽집게 선생 주호에게 남다른 비책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호는 자신을 과거 시험장에서 몰아치는 감독관 주용에게 또 그러시면 무고죄로 잡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며 회심의 미소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궁에서는 장원급제한 사내가 임금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장원 김주호 당도하였습니다. 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장원급제한 사내를 임금 앞에 나서게 했습니다. 들어오시게. 내가 이번에 과거 시험에 장원한 김주호인가? 익히 내가 써낸 문구를 봤다. 참으로 탁월하더군. 아니 장원급제자가 김주호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인 걸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미리 사전에 모든 계획을 알았던 거벽 김주호는
자신과 똑같은 동명이인을 고객으로 작전 계획을 변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고객을 찾아서 작전을 수행하면 감독관들도 속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역시 백전백승 신하 김주호지 않겠습니까? 감독관 주용은 황당함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고 동명이인 김주호가 장원급제까지 되는 바람에 5천냥이 아닌 10,000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끝으로 사기단 셋은 해체하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평민은 장원급제를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 높이 날아갈 수 없으니 그 시대의 평민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